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5. 전시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 두 번째, 일제가 침략전쟁에 한국인을 동원하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통제와 경제적 수탈을 강화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민족말살 통치의 목적과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입니다. 단원의 구조는 일제의 침략전쟁 확대와 식민지 통치 방식에서 병참기지화 정책, 국가총동원 체제, 민족말살 통치로 구성되는데 각 주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입니다. 일제가 침략전쟁에 한국인을 동원하다. 오른쪽 문서는 1944년 일본 탄광회사에서 한국인에 발행한 징용고지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징용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징용장소, 징용되어 종사해야 하는 업무 등이 적혀 있다. 일제는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한국인들을 탄광 군수품 공장, 비행장, 공사장 등지로 동원하게 하여 징용을 실시하였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있었던 시기는 일제 통치 시기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에서 민족 말살 통치기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민족 말살 통치기에. 그럼 오른쪽에 본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의 대륙 침략과 병참 기지화 정책.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죠. 이 영향으로 경제 위기가 깊어진 일제가 한국, 일본, 만주를 연결하는 경제 블록을 조성해서 이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중국 땅인 만주를 침략하는 만주사변을 31년에 일으킵니다. 류타오 사건이라고 해서 일본이 조작한 사건으로 시작된 만주사변으로 만주를 점령한 일본은 이제 대륙 침략을 감행했던 거죠. 그 만주를 점령한 후에 1932년에 이 허수아비 국가를 괴뢰 국가라고 합니다. 그 뒤에서 조종하는 본국이 있어요. 조종을 받는 국가, 허수아비 국가인데 이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수립했습니다. 오른쪽 날개 그려 보니까 만주국은 일제가 만주 일대를 중국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국을 세운다는 구실로 중국 동북지방에 세운 국가입니다. 일제는 청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가 있어요. 이를 만주국 속정으로 삼았으나 만주국의 실권은 일본 관동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제 괴뢰 국가를 세웠던 거죠. 그래서 만주국, 식민지조선, 일본 이렇게 연결하는 경제 블록을 만들었던 겁니다. 일제는 만주 점령 이후 만주를 농업 원료지대로 한국을 중화공업지대로 설정해서 조선공업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독점 자본이 한국에 대거 진출해서 석탄과 철 등의 자원이 풍부한 북부지방에 발전소 세우고 군수산업과 관련된 화학, 금속, 기계공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일제는 일본에 필요한 공업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른바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남면 북양 정책이란 이 농촌에서 공업 원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실시한 일제의 정책인데요. 1930년대 전반에 시행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농민에게요, 면화를 재배하도록 강요를 했어요. 밑에 이 사진이 보이죠? 농촌 부녀자들의 목화 고르기 작업. 이 면화가 바로 목화입니다. 일제는 서구해강의 보호무역으로부터 일본 본국의 자국의 방직 자본가를 보호하고자 남부지방의 우리 한반도 남부지방의 농촌의 면화 재배를 강요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모직물 원료에 필요한 양털을 뽑아내기 위해서 북부지방의 농민에게는 양을 기르도록 강요를 했어요. 양은 그것은 어디서 나냐? 호주에서 수입해가지고 한반도 북부에 풀어서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양털을 뽑았던 거죠. 그래서 남쪽에서는 면화 재배, 북쪽에서는 양털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을 기르도록 했다. 해서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했던 거죠. 바로 목적이 일본에 필요한 공업원료 증산 정책이었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남면 북양 정책. 민족 말살 통치 전반기. 1937년 중일전쟁 이전 1931년부터 37년 사이에 일제가 조선공업화 정책과 남면 북양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만주 침략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일본이 계속되자 일제는 식민지를 더 늘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이른바 중일전쟁을
1937년에 일으켰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중일전쟁은 제2차 중일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제1차 중일전쟁은 청일전쟁이죠.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 중일전쟁이 따로 가르치는 거예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운 게 청일전쟁이고 1894년에 일어난 게 1937년에 이른바 중화민국인 중국을 일본국이 공격한 전쟁을 중일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중일전쟁 이후에 침략전쟁을 계속 확대해 가요. 그러면 1941년 태평양전쟁까지 일으키거든요. 미국을 공격하면서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는데 점점 대륙 침략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공급하는 병참기지, 이게 군사용어입니다. 병참기지로 한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추진한 정책을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물자와 인력을 전쟁터에 공급하는 기지. 이게 병참기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소비재 산업이 위축되고 말이죠. 군수산업 중심의 중화공업으로 공업 구조가 바뀌어 갔어요. 중일전쟁 이후죠. 밑에 흥남 질소위료공장 42년에 일본 노구치 재벌이 1927년 함경남도 흥함릉에 세운 공장인데 비료와 화약을 생산했다. 일제 식민지 공업화 정책에 따라 흥남과 같은 공업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정리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국가총동원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하죠. 국가총동원체제.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는 1938년이죠. 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38년에 이른바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이를 한국에도 적용을 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력과 물자의 수탈을 이 국가총동원법에 따라서 강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전투병력이 필요했던 일제는 38년에 지원병제를 실시해서 한국인을 침략전쟁에 동원했습니다.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자 일제는 1943년에 학도 지원병 제도를 실시해서 많은 학생까지 전쟁터로 끌고 왔습니다. 1944년에는 징병제를 실시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국 청년 수십만 명이 전쟁터로 끌려갔죠. 일제는 전투병력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1939년에 국민징용령을 실시해서 광산, 비행장, 군수공장 등지로 청장년들을 끌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치렀던 1944년에는 말이죠. 여자 정신 근로령을 만들어 젊은 여성들을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했어요. 이른바 이게 정신대죠. 정신대. 일제는 10대 여성을 비롯한 젊은 여성들을 중국과 남양군도 등지, 남양군도는 태평양 지역에 있는 섬들을 말이에요. 이 지역이 전쟁 지역을 끌고 와서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을 끌고 와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성노예의 삶을, 끔찍한 삶을 강요를 했습니다. 이건 전시 여성 성범죄죠. 범죄입니다. 범죄. 반인륜적 범죄를 일본이 저질렀던 거예요. 이걸 이제 일본 정부와 일본 군대가 직접적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지금도 일본이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분은. 그런데 1993년에 일본 관방장관 고노가 담화를 발표해서 일본 정부의 관여를 인정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 이제 아베 신조 정권 때 일본은 이 고노 담화를 부정하게 됩니다. 현재도 지금 역사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과거 사실에 대해서. 일본의 범죄가 명확합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군대가 관여를 했던 거예요. 조선총독부는 중요 산업통제법을 바탕으로 지하자원 개발, 가공공업, 인조 석유공업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통제경제를 실시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하자원을 약탈하고요.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고 위문군품을 모금하거나 국방헌금을 강요를 했어요. 그다음 공출제도를 실시해서 놋그릇, 놋대야 수저, 농기구, 교회와 사찰의 종 등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금속 제품, 또 구리 같은 경우죠. 놋그릇은 이게 녹여서 총알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전쟁터로 보내는 이 군수물자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총알을 만들기 위해서 구리를 녹여서 이 바로 이런 우리 금속류들을 강탈해 갔어요. 그 대신에 우리 집에서 뭐 먹으라고 이제 공출보국이라고 쓰인
사기 그릇을 지급해가지고 이걸로 밥 먹으라고 한 거죠. 군량 마련을 위해서 산미증식 계획을요, 1934년에 중단했다가 38년에 4년 만에 부활시켰어요. 왜냐하면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산미증식 계획이 중단된 이유는 세계 경제 대공황 여파로 일본 농업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쌀이 지나치게 시장에 많이 도입됐으니까 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식민지 조선에서 쌀 가져오던 것을 중단을 시켰던 거예요. 34년. 근데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전쟁터까지 확대되니까 군량미가 부족한 거예요. 군인들이 먹어야 쌀이요. 그래서 이 식민지 조선에 다시 산미증식 계획을 부활해서 전쟁터로 쌀을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점차 부족해지는 이제 그 우리 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가마다 목표량을 정해서 산미증식 계획제로 시행되면서 미국 공출제까지 시행됐어요. 미국과 쌀까지 가져갔어요. 그럼 그 남은 쌀로 그 버텨야 되는데 가져가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쌀은 이 배급제를 시작해서 식량 배급제를 실시해서 먹고 살라고 했던 거죠. 배급 식량 중 잡곡 비율을 계속 증가했어요. 콩, 깻묵 등의 대용식도 배급되는 등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였던 거죠. 이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민족 말살통치기 때 특히 1938년 국가총동원 체제, 총동원법이 나온 다음에 이러한 현상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다하기 내용 보면요. 공출과 배급으로 인한 일상적 국핍 생활에 이 신고산 타령을 개작한 화무차 가는 소리와 그 다음에 당시 징용 노동자였던 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신고산 이후로 화무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 쥐어들었고요. 양국 배급 적어서 콩깨물만 먹고 사느나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이고요. 그 다음 금부치 새부치 밥그릇마저 다 모조리 긁어갔고요. 이 공출이죠. 이름 석자일 것을 족보만 들고 오느라 창씨개명 같은 경우 말합니다. 지금 우리말 사용 금지 창씨개명 이걸 말하는 거겠죠. 녹그릇을 전부 가져다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숟가락이라도 남겨두면 아이들을 퇴학시킨다고 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급을 한 달치 못 타오면 보름밖에 못 먹었는데 매일 먹지 못해서 얼굴에 부항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식량 고생이 심했습니다. 물자 배급 통장과 미국자료. 물자 배급 통장에는 배급을 받은 인원 수와 배급량 등을 기록했고 미국 자료에는 쌀을 비롯한 곡식을 담았다.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해서 식민지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자 한국인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많은 한국인이 징병과 징용으로 동원되면서 국내의 노동력이 부족해져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기도 했다. 침략 전쟁으로 물자가 부족해지자 일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금속 제품을 강제로 거두어갔으며 쌀뿐만 아니라 감자, 고구마 등의 농작물도 싼 값에 빼앗아갔다. 일제는 식량 배급 제도를 실시하여 식량을 통제하였다. 배급 식품은 쌀, 잡곡, 밀가루, 설탕, 소금, 우유 등이었고 배고픔을 겨우 면할 정도만 배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내용 정리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일제는 민족 말살 통치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931년 만주사변부터 해서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가 15년간이 민족 말살 통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이가 1937년에 중일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중일전쟁 이 전반기 이전의 전반기와 이 이후의 후반기를 나누어서 볼 수도 있어요. 일제는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한국인의 정신을 말살하고 일본 국왕에 대한 숭배 사상을 주입하는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려는 의도였죠. 일본이 되게끔 해서 전쟁터에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하는 게 이 민족 말살 통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저 총 들고 야 너 나가 죽어 전쟁 들어가 죽어 강제로 하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민족 말살 통치였던 거죠. 1936년에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가 있어요. 저 구대 총독. 미나미 지로는 내선 일체를 강조하면서 조선과 일본 하나라는 뜻입니다.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환국신민화 정책을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이에 일제는 학생은 물론 일반인에게 억지로 환국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아파요.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아동용도 있고 성인용도 있었어요. 이걸 강제로 암송하다 보면 쇠뇌가 되는 거죠. 황국신민서사 암송이 중요하죠. 이거 나오면 민족말세 등축이 있다. 근데 이 황국신민서사는요, 이 누가 만들었냐면 친일파 조선인이 만들었어요. 조선총독부 항무국, 다시 말하면 지금 교육부에 해당되는 항무국에서 그 친일파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하죠. 아침마다 일본 국왕이 사는 궁을 향해 절하는 궁성요배를 하게 했고요. 전국 모든 읍과면에 신사를 세우고 조선신궁을 비롯한 신사의 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39년에는 말이죠.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는 강요하는 법령을 공포해요.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는 거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창씨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씨 계명. 일제는 교육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한국 시민을 길러낸다는 명목으로 교육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이 교육령 개정은 제3차 조선교육령, 3차 조선교육령은요, 1938년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43년에 제4차 조선교육령을 하게 되는데, 3, 4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학교에서 한국어 학습 시간이 없어지고, 우리말 사용이 금지됐어요. 모든 수업이 일본어로 진행됐죠. 41년에는요, 소학교의 명칭이 황국신민학교로 바뀌어요. 그래서 줄여서 국민학교가 됩니다. 원래는 황민학교라고 불렀는데, 황자 언급을 한 것은 좀 불경하다고 해서 국민학교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천황국가의 신하와 백성이 되는 황국신민의 가치관을 강제로 주입하는 수신, 지금 말하는 도덕 윤리교과인데요. 이 수신교과를 강화를 했어요. 한편 1940년에는 한글을 사용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도 폐간시켰어요. 이 당시 1940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철저히 친일적인 신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폐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야 한글을 자체를 아예 말살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우리말과 우리 글을 아예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일제는 침략 전쟁에 한국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친일파를 활용을 했어요. 이런 민족말살 정치에 동원된 친일파들은 식민지 경제체제 아래에서 성장한 자본가나 지주, 교육자, 종교인, 언론인, 문인, 예술가 등이 다 포함되는데 일제의 침략적 전쟁에 적극 부응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일제의 침략 전쟁에 협력한 사람들은 어떤 놈들이 있는가? 2004년 때 일제 강점화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친일 활동의 종류를 정의를 내렸어요. 학병, 지원병,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라는 거죠. 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요. 일본 제국주의 내선융화, 이 내선일체와 같은 말이고요. 황민화운동, 한국신민화 정책과 같은 말이에요. 이걸 주도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일활동입니다. 친일활동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 그럼 대표적인 자는 일제 군수무자 헝난합한 박흥식, 나중에 반민특위 운영될 때 체포 1호로 체포된 자입니다. 이 자는. 당시 저기 식민 조선에도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일본의 미스코시 백화점과 화신백화점이 유명했는데 화신백화점 사장으로서 떼돈을 번 자가 이 박흥식인데 이 자는 이 민족말살 통치 기간에 국방 헌금을 내거나 재산을 털어서 비행기를 갖다 바친 자입니다. 비행기를 일제에 사서 가미가제 특공대에다가 활용하라고, 자살 특공대에 활용하라고 이렇게 헌납한 자가 바로 이렇게 박흥식을 비롯한 친일 자본가들의 1인 1기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주도했던 자가 문명기, 박흥식 이런 자들인데 박흥식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문학, 최남선, 뛰어난 문인인데 변절했죠. 최남선은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한국인들에게 학도병 지원을 권유하며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일제에 협력하는 도구로 이용을 했어요. 학도병 지원을 권유한 기사가 매일신보이죠. 학도에 성전에 나서라. 육당 최남선이 3.1운동
했던 최남선이 이렇게 변절을 했던 거죠. 그다음 일제의 침략 전쟁을 미화한 김기창. 김기창은 일제를 찬양한 신인 미술가로서 완전한 군장을 갖춘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는 총우병사. 여기 일본군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전쟁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자 했죠. 이에 각종 분야에서 친일 활동한 자들의 그 행적들이 상세히 나중에 고발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광복 이후에 이 냉전이라는 상황과 시대적 상황과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이 일제 협력했던 친일파들이 몰락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마련되는 바람에 이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역사가 좀 꼬였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그 행위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 시간에 이런 친일 행위를 했던 자들의 상세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교훈을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매국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교훈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이기 때의 내용 정리를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친일파는 자발적으로 친일한 자들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들이 일본이 되고자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일본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비자발적으로 한 자들이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이 교과서 214쪽에 침략전쟁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 사료입니다. 자료 1번이 중요한 이제 국가총동원법 자료죠. 이 자료가 나온 다음 바로 무슨 통치가 때다? 민족말살 통치구나. 어느 때다 구체적으로? 중일전쟁 이후 시기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남북한 지역 공업 생산액 비율이 이렇게 남한은 이제 경공업 위주고 소비재 공업, 이제 북한 지역은 중화학 공업 위주로 이렇게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이 이루어진 이유는 일제히 그 군수산업 중심의 중화학 공업화를 한반도 북부에서 추진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료 3번은 일본식 성명 강요를 위한 방침이죠. 바로 무슨 거였다? 창씨개명. 창씨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 입학과 진학을 거부한다. 학교 차원에서 거부할 경우 해당 학교를 폐지한다. 행정기관에서는 창시하지 않은 사람을 민원 사무로 취급하지 않는다. 창시하지 않은 사람은 징용 대상자로 우선 지명하고 배급에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료가 보면 다 민족말살 통치 때의 상황이구나. 자료 1의 법령을 시행한 배경은 이와 같죠. 30년대 중반 이후 일제는 침략 전쟁을 중국과 동남아로 확대해왔다. 전쟁 지역이 넓어지고 기간이 넓어질수록 군수 물자와 전쟁을 수행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자 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식민지에도 적용했다는 거죠. 자료 1을 바탕으로 일제의 병참기자 정책에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론해보자. 한국에서 실시한 병참기자 정책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났죠. 전쟁 전에는 면방직업, 제당업, 고무공업 등 소비재 공업이 주로 이루었다면 중일전쟁 이후부터는 화학, 금속, 기계 등의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공업 구조가 바뀌어갔던 겁니다. 일제가 자료 3과 같은 조치를 시행한 목적에 대해서 백자 이내로 서술해보면 일본식 성명 강요는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려는 민족말살 정책의 일환이었고요. 이는 우리 민족을 하급 일본인으로 만들어 침략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과서에 그 스스로 매듭짓기를 넣어보면 빈칸은 공출제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황국 식민화 정책이 되겠죠. 황국 식민화 정책.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역량을 더하다의 교과서에 보면 식민지 피해 사과와 배상이 징용과 징병, 일본군 위안부, 징용과 징병을 볼게요. 침략전쟁이 장기화되어 군수산업 분야에서 노동력이 더욱 필요해지자 일제는 노동력을 모집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한국인을 징용했다. 또한 일제는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한국인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일제의 강요로 징병된 한국인들은 전쟁터에서 총알바지로 내몰렸다. 일본군 위안부. 일제는 1930년대 초부터 군 위안소를 운영하였고 중일전쟁 이후 전선이 확대되면서 군 위안소의 수를 계속 늘려나갔다.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관한 공문서에는 일본군 육군 차관이 날인 결재하였고 육군 대신 결재하는 위임이라는 도정이 찍혀 있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관여해서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일본이 정부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국과 타이완에 비했던 각국의 여성들이 취업, 사기, 협박, 납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어 고통을 겪었던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민간 배상 문제. 일제 강점기에 많은 한국인이 징병과 징용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을 근거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2018년 한국 대법원은요. 한일협정의 내용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 개인 청구권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려서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거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배상에 관한 소송은 1991년에 시작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할머니들은 여자의 생존자 할머니들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 집회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수요 집회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녀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학습은 이와 같이 넣어볼 수가 있고요. 학습지 74, 75차시 보겠습니다. 이전 처시 진단표가 일제는 1번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일본과 조선을 하나라는 이른바 내선일체를 내세웠던 거죠. 그럼 일제는 전쟁의 목적이 대동아 신질서 건설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제가 중일전쟁 이후 1941년에 미국 진주만을 기습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주장을 하게 되죠. 대동아 공영권 건설. 터무니없는 논리였죠. 그 다음에 개념 정리 1번에 들어갈 내용은요. 남면 북양 정책이 되겠죠. 남면 북양 정책. 그 다음에 2번에 들어갈 말은 군수산업 중심의 한반도 중화공업화. 그래서 자료학습 1번은 1938년에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내용 중에 3번은 공출제도가 되겠습니다. 4번은 황국 신민서사 암송이 되겠죠. 한국 신민서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이런 황국 신민화 정책이죠. 황국 신민을 강조하자. 민족 말살 정책도 되겠네요. 그런데 한국 신민화 정책은 한국인의 민족 정신을 말살해서 철저히 일본인화함으로써 각종 침략전쟁에 쉽게 동원하게 한 목적이 있었다. 한국 신민화 또는 민족 말살 정책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전국에 신사를 세우고 집 판배할 것을 강요했다. 맞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한글신문과 잡지 관행은 허용하지 않았죠. 폐간시켰죠. 1940년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었을 무렵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 징병제, 산미증식계획은 재개했죠. 중단한 게 아니라 식량배급제 시행한 걸 맞는데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젊은 여성은 일본군 위안부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금속을 공출해갖고 징용령을 실시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국 신민서사 암송을 강요받았던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을 적절한 것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이건 무단 통치기 때 볼 수 있죠. 민족 말살 통치 때. 이 한국 신민서사 암송을 강요받던 시기는 민족 말살 통치 때다. 민족 말살 통치는 31년부터 45년까지다. 무단 통치는 1910년부터 19년까지. 문화 통치는 3.1운동 이후 19년 이후부터 31년 만주사변 이전까지가 문화 통치다. 일본은 무단 통치다.
회사 설립을 허가받기 위해서 관청을 방문한 사가 회사령이죠. 회사령은 역시 무단 통치 때다. 경부선 철도 개통 1904년입니다. 이때는 뭐죠? 이때는 바로 대한제국 시기라고 할 수 있어. 대한제국 1904년. 국가총동원법 제정 1938년이죠. 그래서 답은 4번. 민족말세 통치 때다. 토지조사 사업 실시는 역시 1910년대 무단 통치 때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들어갈 만한 한국을 중화공업지를 설정하고 조선공업화 정책을 추진했죠. 다음 시간에는 단원 6단원 광복을 위한 노력 첫 번째 만주에서 항일 투쟁을 벌이다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